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정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한국 바이오 기업이죠. 보로노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보로노이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자료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기업 분석 보고서부터 최신 재무 데이터, 또 관련 뉴스 기사까지요. 네, 가능한 한 다각도로 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해요. 보로노에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또 그들만의 사업 모델은 뭔지, 그리고 성장 기회나 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딱 파악하는 거죠. 그쵸. 핵심을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주요한 회의 준비든 아니면 특정 산업 동향을 좀 알고 싶으시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순수한 호기심이든 오늘 저희 대화가 정보 얻으시는데 지름길이 되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보로노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 보니까 2015년 2월에 설립됐고 인천 송도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연구개발 중심의 생명공학 기업이고요. 직원 수는 한 140명에서 146명 사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군요. 핵심 사업은 역시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인데 이게 그냥 신약이 아니라 그 질병 원인만 딱 정밀 타격하는 표적 치료제, 그중에서도 인산화 효소 조해제, 여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어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사업 모델도 좀 독특합니다. 맞아요. 사업 모델이 개발 초기 단계요. 그러니까 임상 1상이나 2상 정도에서 기술 자체를 그냥 글로벌 빅파마에 팔아버리는 라이센싱 아웃 애로 전략,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그 인산화 효소 저해제랑 정밀의학이 왜 중요한지 잠깐만요.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게 뭔가요? 이게 우리 몸속에 인산화 효소, 그러니까 키나아제라는 단백질이 세포 신호 전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암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는 특정 인산화 효소가 막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산화 효소 저해제는 바로 그 특정 효소 활동만 딱 선택적으로 막아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정밀의학의 핵심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그런 부작용은 확 줄이고 치료 효과는 높일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정말 핀셋처럼 문제 부위만 딱 집어내는 그런 치료제군요. 근데 자료에 보로노믹스라는 자체 AI 플랫폼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역할이에요? 신약 개발의 AI라니 뭔가 되게 첨단적인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그 보로노믹스가 보로노미아의 어떻게 보면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대한 화학 데이터, 생물학 데이터를 AI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또 설계하는 그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시도인 거죠. 아, AI로 시간을 단축한다. 네, 자료에 언급된 카이어브 맵, 제너레이터, 프레딕터 이런 것들이 다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고요. 사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네, 근데 AI를 통해서 이 과정을 효율화하겠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 실제 후보 물질 발굴하고 또 기술 이전하는 전략의 어떤 기반 기술이 되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AI를 써서 신약 개발 속도랑 성공률을 높인다. 그럼 지금 보로노이의 가치를 움직이는 핵심 파이프라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단연 VR은 11, 이게 가장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VRN 1일이죠.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비소세포 폐암, NSCLC 환자들을 위한 차세대 치료제 후보 물질이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자료에서 글로벌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맞습니다. 회사 역량이 여기에 집중된 느낌이죠. 네, 현재 임상 1A 항지 진행 중이고 2026년에 글로벌 임상 1B상 진입 목표. 근데 최근에 정말 뜨거운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발표들이 있었죠. 미국 암연구학회 AACR 초록 공개 시점에 맞춰서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임박했다 이런 단독 보도까지 나오고 근데 실제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는 더 놀라웠어요. 환자의 암세포 크기가 줄어드는 부분 관을 partial response, PR이 확인됐다. 잠깐만요.
임상 1상, 그것도 1A상에서 부분 관해가 확인됐다는 건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건가요? 보통 이런 일이 있나요? 아, 그거 정말 정확하게 보셨어요. 임상 초기 단계, 특히 일상에서요. 실제 환자에게서 종양 크기가 줄었다는 객관적인 효능 데이터가 나왔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의미입니다. 아, 정말요? 보통 일상은 안전성을 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효능까지 입증했다는 건 이 후보 물질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강력한 신호죠. 이건 뭐 단중한 기대감을 넘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로 기술력을 보여준 거니까요. 당연히 기술 이전 협상 테이블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뭐랄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막 급등하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진짜 물건이라는 걸 초기부터 딱 증명해낸 셈이네요. 그럼 가른 파이프라인은 어떤가요? VRN10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VRN10. 이거는 HR2 양성 고형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고요. 이것도 임상 1A상 진행 중 2026년 1B2상 진입 목표는 같아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 특징으로 높은 뇌 투과율, 이게 언급되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죠? 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암 중에서도요, 특히 유방암 같은 HR2 양성암은 뇌로 전이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 뇌전이. 네. 근데 뇌에는 혈액 뇌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라고 하죠. 이게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라서 대부분의 항암제가 이걸 뚫고 뇌 속 암세포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VRN10이 기존 약물보다 뇌 투과율이 높다. 이건 바로 이 난공불락의 영역인 뇌 전이암 치료에서도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많은 환자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아주 차별화된 강점이죠. 단순히 또 다른 HER2 치료제, 이게 아니라 특정 난치성 영역을 공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뇌 전이암까지 잡을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데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VRN04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후보 물질도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있었죠. 미국 엠비아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랑 계약했는데 계약 조건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통 현금으로 받지 않나요? 근데 현금 대신 엠비아 주식을 받았다고요? 맞아요. 선급금으로 보통 주 300만 주 받고 마일스톤 달성하면 추가 주식 확보 가능, 이런 조건이었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당장 현금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보통은 당연히 현금, 특히 선급금을 선호하죠. R&D 자금이 계속 필요한 바이오텍 입장에선요. 근데 주식을 선택했다는 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당장의 현금 유동성보다는 엔비아라는 회사의 미래 성장 가치에 더 크게 베팅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일 수 있고요. 보르노이가 엔비아의 기술력이나 파이프라인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 엔비아의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 네. 둘째는 어쩌면 현금 확보가 그렇게 급하지 않을 만큼 보르노이의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물론 위험도 있죠. 엔비아 주식 가치가 기대만큼 안 오르거나 상장 등이 지연될 경우의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현금 계약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잠재적 업사이드가 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최근에 일라일릴리 출신의 임상 전문가를 CMO로 영입한 것도 그렇고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확실히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파이프라인 가치 극대화에 대한 보르노이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 상태랑 시장 평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이 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인데요. 네, 궁금하네요. 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보르노이 재무제표는 딱 연구개발 R&D 중심 바이오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직 기술 이전 수익이 본격화되기 전이라서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한 자료에서는 최근 실적 기준으로 매출은 거의 없고 영업 손실이 363억 원, 당기순 손실 326억 원 기록했다고 하고요. 꽤 크네요, 손실이. 네, 다른 자료는 또 최근 12개월 수익이 약 239만 달러 정도인데 이건 전년 대비 감소한 거고 2023년 순손실은 약 3,060만 달러, EBITDA 대이는 마이너스 3,050만 달러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23년 연간 매출액이 한 97억 7천만 원, 이것도 전년 대비 33.93% 감소했다는 정보도 있고요. 요약하면 R&D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거의 없는데 손실은 수백억 원대. 근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도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좀 헷갈리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 회사 재무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수익성하고 안정성을 좀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아, 수익성과 안정성. 네, 수익성은 당연히 낮죠, 지금은. 하지만 재무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과거의 성공적인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도 했고 여러 차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미리 확보해 뒀기 때문이에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부채 비율이 10.91%로 아주 낮고 총자산 중에 자기자본 비중이 90.82%에 달한다, 이런 수치가 그걸 뒷받침하죠. 아, 부채가 적군요. 네, 다른 자료에서도 총 부채가 한 60만 달러 수준으로 매우 낮고 부채에 대해 자기자본 비율이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즉,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실탄은 비교적 두둑하게 쌓아두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적자긴 한데 빚은 거의 없고 쌓아둔 현금으로 버티면서 R&D를 하고 있다, 이 말이군요. 근데 최근에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건 왜 발행하는 거고 재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 CB 발행 결정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은 VRN11이랑 VRN10, 이 핵심 파이프라인들의 임상시험 자금 확보 등으로 알려져 있어요. 표면 이자율 0%, 만기 이자율 2%. 조건 자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하게 발행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자율이 낮네요. 네. 하지만 전환사채라는 건 결국 미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이 점, 희석 효과.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만기 때 상환 부담이나 혹은 주식 전환 물량 부담, 소위 오버행 이슈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됩니다. 부채 비율도 이 CB 발행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하게 될 거고요. 재무 안정성이 현재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 대규모 임상 비용 지출과 맞물려서 이 CB 발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재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 평가는 정말 뜨겁네요. 자료에 나온 주가순자산 비율, PBR이 71.20배라니. 이건 뭐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보다 70배 이상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적자 기업인데 어떻게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바이오텍, 특히 신약개발 기업 투자의 핵심 딜레마이자 또 매력 포인트입니다. 현재의 실적이 아니고요. 미래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기대 가치를 현재 가격에 미리 반영하는 거죠. 아, 미래 가치를 당겨오는 거군요. 네, 주가 수익 비율 PER은 마이너스 78.61배, 적자 상태에선 뭐 의미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PBR이 71.20배로 극도로 높다는 건 시장이 보로노이의 현재 장부상 가치, 그러니까 공장, 설비, 현금 이런 것보다는요. 미래에 VRN11 같은 신약 후보 물질이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되거나 상용화되었을 때 벌어들일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기술 성장주, 특히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대가 꺾였을 때 주가 하락폭도 클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마이너스 44.14%인 것도 현재는 돈 버는 단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단계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고요. 2025년 10월 27일에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순매수한 그 강한 매수세 역시 이러한 미래의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한 강력한 베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로노이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고 또 어떤 경쟁 전략을 쓰고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볼게요. 네. 보로노이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듯 아주 명확해요. 초기 단계에서 혁신적인 소위 계열 내 최초 first in class 또는 계열 내 최고 best in class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요. 이걸 자체적으로 끝까지 개발하기보다는 막대한 자본과 글로벌 임상, 판매 네트워크를 가진 빅파마, 특히 자료에 언급된 화이자나 머크 같은
미국 기반의 거대 제약사들한테 기술을 판매 LOEO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아, 그러니까 씨앗을 만들어서 큰 농부한테 파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비유하자면 보로노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초기 결과물을 제공하고 빅파마는 이걸 사들여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 일종의 분업구조인 셈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로노이를 보통 항암신약, 표적치료제, 기술수출 애로, 테마, 그리고 AACR이나 ASCO 같은 주요 학회 발표 관련주로 인식하고 주목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면 경쟁 환경은 어떤가요? 특히 그 핵심 파이프라인인 VRN11이 속한 비소세포 폐암 분야는 이미 쟁쟁한 약들이 많지 않나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같은 블록버스터 약도 있고 또 국내의 유한양행의 레클라자도 있고요. 이런 강력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보로노이가 정말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 정확합니다. 경쟁 환경은 정말 치열해요. 말씀하신 타그리소, 레크라자 외에 자료에 언급된 오릭 파마슈티컬스의 ORIC-114와 같은 유사한 기전이나 적응전을 가진 약물들이 이미 출시되었거나 개발 경쟁 중입니다. 이게 보로노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죠. 쉽지 않겠네요. 네, 보로노이가 내세우는 경쟁 우위는 몇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한 AI 플랫폼 보로노믹스를 활용한 개발 속도와 성공률 제고 가능성. 둘째는 개발 중인 약물들의 높은 선택성입니다. 타겟 인산화 효소만 정밀하게 공격하고 다른 유사 효소는 건드리지 않아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기대죠. 셋째는 VRN10의 경우처럼 뇌 투과율 같은 특정 약물 특성에서의 차별화입니다. 결국 기존 약물의 한계, 예를 들어 내성이나 부작용, 특정 부위 전달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성을 입증해야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기술 이전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그럼 이 기업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면 어떤 점들을 좀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제공된 자료 중에 투자 전략에 대한 분석도 좀 있던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VRN11의 기술 수출 성공 가능성에 베팅하는 고위험 고수익 모멘텀 투자 관점을 제시하면서 변동성이 매우 클 테니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변동성은 각오해야죠. 특히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추격 매수는 위험하고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을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가격대, 예를 들어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되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구간, 이런 것까지 언급하고 있네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제공된 자료의 분석일 뿐 저희가 특정 투자를 권유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동전의 양면, 즉 높은 기대 수익률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 요인,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역시 신약 개발 자체의 불확실성이죠. 초기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요, 후속 임상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될 수도 있고, 기대했던 만큼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이게 바이오텍 투자가 어려운 이유죠. 그렇죠. 임상 실패 위험. 네. 또한 보로노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기술 이전, LOE가 시장의 높은 기대치만큼 성사되지 않거나 혹은 계약 규모가 실망스럽거나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할 가능성도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경쟁 심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재무적 측면에서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어요. 안정적인 매출 없이 계속 R&D 비용만 지출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자금 조달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실적이 아닌 기대감에 의해 크게 부풀려진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VRN11의 LOE 계약 규모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지연되는 등 좀 실망스러운 뉴스가 나올 경우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위험, 자료에서도 단기 주가 정점 우려라고 언급했죠. 이게 매우 큽니다. 아,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맞습니다. 최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자회사 B2S 바이오, 보로노이 바이오를 흡수합병하긴 했지만 아까 논의했던 전환사채 CB 발행에 따른 잠재적 물량 부담, 즉 오버행 이슈와 주식 전환 시 지분 가치 희속 위험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제공된 수합 분석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강점은 AI 플랫폼, 진전된 파이프라인, LOE 실적,
약점은 재무적 불확실성, 계속되는 적자, 그리고 한 자료에서 언급된 최대 주주 주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기회는 항암제 시정 성장, 추가 LOE 가능성. 위협은 역시 치열한 경쟁, 임상 실패 및 지연 리스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보로노이에 대해 정말 입체적으로 깊이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보로노이는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보로노믹스를 무기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요. 이걸 임상 초기 단계에서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 이전하는 아주 명확하고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핵심 파이프라인인 VRN111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가 현재 주가에 아주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신약 개발이라는 산업 고유의 임상적 불확실성, 또 기술 이전 성사 여부나 조건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적자 지속에 따른 재무적 부담 같은 상당한 위험 요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보로노이의 핵심 전략은 AI로 발굴한 초기 단계 후보 물질을 빅파마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들 빅파마가 자체적인 AI 신약 개발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강화해서 굳이 외부의 초기 단계 기술을 비싼 값에 사올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 빅파마가 직접 다 하게 된다면 네. 보로노이가 단순히 혁신의 씨앗 공급자 역할을 넘어서서 미래의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전략적 카드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과정이 오늘 분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지정 여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